더 이상은 팔 수 없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던 그 방, UAE가 백지 수표를 내밀며 매달렸을 때 한국이 던진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돈을 아무리 더 주셔도 안 됩니다. 동맹이 등을 돌린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싼 미사일은 이제 사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필요한 무기를 그냥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갑질하던 미국 무기상의 얼굴이 굳어버렸고 중동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돈 몇만 원짜리 포탄으로 수백 대의 드론을 갈아버린 그 방,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드러난 진짜 형제의 의미.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타리크 빈 자이드입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지하 150m 아래에 위치한 최고 기밀 벙커, 그 합동작전 통제실 한가운데에 저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거대한 대형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그 서늘한 공간에는 오직 기계들이 뿜어내는 낮고 기분 나쁜 진동음만이 가득했었죠. 새벽 2시 강력한 에어컨 바람에 어깨가 시릴 법도 한데 제 이마와 등줄기에서는 쉴 새 없이 식은땀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메인 스크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작고 붉은 점들. 처음 레이더에 포착되었을 때만 해도 그건 그저 10개 남짓한 불빛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점들이 20이 되고 30이 되고 순식간에 100개를 훌쩍 넘어 스크린 전체를 새까맣게 뒤덮는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수십 명의 작전 참모들의 얼굴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핏기가 하얗게 가시고 말았습니다. 탄도 미사일 174발, 순항 미사일 8발, 그리고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자폭 드론 689대. 이란 혁명수비대의 악명 높은 카셈 사령관이 이 고요한 새벽에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쏟아부은 것은 단순한 무기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 UAE의 찬란한 심장,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도시. 두바이를 아예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는 끔찍하고도 노골적인 사형 선고였던 것이죠. 아부다비 군사기지에서 두바이 시내까지의 직선거리는 고작 130km 남짓에 불과합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저 끔찍한 불덩어리들이 우리 무고한 국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겨우 3분에서 4분 남짓이었습니다. 그 짧디-짧은 3분이 우리 선조들이 수십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나라의 명운을 완벽하게 가르는 벼랑 끝의 카운트다운이었던 겁니다. 그 숨이 턱턱 막히는 공포의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오래전 제게 물려주신 낡은 롤렉스 시계였죠. 아버지는 생전에 제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리크, 명심하거라. 이 척박하고 잔인한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목을 축여줄 오아시스의 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치 않는 굳건한 신뢰란다. 진짜 목숨이 오가는 위기가 닥쳐봐야 비로소 진짜 친구의 맨얼굴이 보이는 법이지. 하지만 스크린 속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사신의 낫처럼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쏟아지는 그 절망적인 밤, 제 곁에 진짜 목숨을 걸어줄 친구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최고 위급 장성인 합동방공사령관이라는 거창한 금빛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있었지만 제 조국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오는 수백 발의 불덩어리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신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처절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 아버지의 시계 초침이 채 한 바퀴를 다 돌기도 전이었습니다. 스크린 왼쪽 하단 방어선 가장 끄트머리 외곽에 덩그러니 배치되어 있던 한국산 천궁. 이 포대구역에서 갑자기 눈이 멀어버릴 듯한 강렬한 빛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직으로 일직선으로 칠흑같이 어둡던 사막의 밤하늘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며 맹렬하게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꽃. 그것은 단순한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형제가 죽음의 문턱에 선 우리를 향해 던져준 굳건한 생명줄이자 결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약속이었던 겁니다. 잠시 벙커의 답답한 공기를 벗어나 그 기적의 불꽃이 피어오른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부다비 남쪽 40km 지점, 모래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는 한국에서 갓 비행기를 타고 넘어온 천궁. 이 두 개 포대가 묵묵히 그러나 사나운 짐승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발사대 8기 유도탄은 총 60발 탑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실제로 발사관에 장전되어 있던 것은 고작 30여 발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10개 포대 중 8개 포대의 납품이 채 끝나지도 않은 그야말로 실전 배치가 갓 시작된 턱없이 부족하고 미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고작 30발의 요격탄으로 하늘을 까맣게 덮은 174발의 이란산 탄도 미사일을 정면으로 상대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서방의 그 어떤 군사 전문가라도 이 숫자를 본다면 헛웃음을 치며 백기를 들었을 완벽한 불가능의 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궁이의 심장이라 불리는 다기능. 레이더는 이미 사막의 굶주린 매처럼 날카롭고 집요하게 적의 미사일 궤적들을 맹렬히 물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탐지, 추적, 피하 식별을 동시에 그것도 단일. 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이 경이로운 한국의 눈. 한 대의 레이더가 마치 수십 개의 정밀한 눈을 가진 괴물처럼 전방위의 위협을 샅샅이 훑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유도탄이 지축을 흔드는 굉음을 내며 솟구친 것은 정확히 새벽 2시 7분이었습니다. 음속의 5배, 마하오라는 가공할 속도로 밤하늘의 공기를 찢어버린 천궁의 유도탄은 15km. 상공에서 춤을 추듯 날아오던 이란의 첫 번째 탄도 미사일을 무자비하게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칠흑 같던 사막의 하늘에 한낮의 태양보다 밝은 거대한 오렌지빛 불꽃이 거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한국의 천궁은 단 한순간의 자비도 없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연달아 불을 뿜었습니다. 마치 노련한 사냥꾼이 정확히 급소만을 노려 짐승을 숨통을 끊어놓듯 너무나도 냉정하고 완벽하게 단 한 발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고 이란의 미사일들을 밤하늘에서 문자 그대로 벅벅 지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벙커의 메인 스크린을 두 손으로 짚은 채 멍하니 바라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상의 치명적인 붉은 점들이 천궁의 궤적과 만나는 순간 하얀 파편이 되어 하나씩 영원히 사라질 때마다 멈춰있던 제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때 합동작전 통제실 한 구석에서 굳어있던 누군가가 넋이 완전히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것이 잡고 있다. 맙소사, 저 미친 레이더가 진짜 다 잡고 있어. 그 옆에 서 있던 30년 경력의 나토 출신 영국 군사고문 하워드 대령은 아예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미친 듯이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세상에, 저건 아시아 반도의 조그만 국가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 체계가 아니야. 저건 지금 당장 미국의 펜타곤이나 유럽 한복판에 내놔도 단연 세계 최강급이라고. 그 영국 대령의 경악 섞인 외침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미국의 자랑이라는 사드가 저 높은 상층 고도에서 엉성하게 그물을 치고 한 발에 55억 원이나 하는 비싼 패트리엇이 중고도를 허둥지둥 막아내고 있는 그 피 말리는 틈새. 정작 우리 국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인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최후의 보루, 하층 방어구역을 한국의 천궁. 이가 마치 천상의 방패처럼, 철옹성처럼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새벽 4시 23분 길고 끔찍했던 이란의 1차 요격전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합동작전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최종 방어 수치가 깜빡이며 떠올랐습니다. 천궁 2 발사 수량 약 60여 발. 그리고 그 옆에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찍힌 기적의 요격 성공률 96%. 96%라는 이 비현실적인 숫자를 한번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미국이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어 갈고 닦은 패트리엇. 팩3조차도 실전에서는 감히 100% 장담할 수 없다는 방산업계의 영원한 꿈의 수치입니다. 전 세계의 콧대 높은 네로라 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감히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워하는 그 완벽에 가까운 방어율을 이제 막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민 한국산 미사일이 찍어낸 겁니다. 그것도 아직 납품조차 다 끝나지 않아 고작 2개 포대만 덜렁 배치되어 있던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실전 첫 투입만에 전 세계를 조롱하듯 보란듯이 증명해 내버린 것이죠. 탄도 미사일의 궤적과 자폭 드론의 교란. 비행이 벌떼처럼 더럽게 뒤섞여 쏟아지는 극악의 복합 공격 환경 속에서 이 정도의 경이로운 요격률을 보여주다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UAE 군 수뇌부들을 진짜로 소름 돋게 만든 숫자는 방어율이 아니라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가격의 차이였죠.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자랑하는 최신형 패트리엇 유도탄은 우리가 한 발을 하늘로 쏠 때마다 무려 5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 조국의 심장을 완벽하게 지켜낸 한국의 천궁. 이 유도탄은 한 발에 고작 1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미국산 무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상식을 파괴하는 경이로운 가격이었던 것이죠. 미국산 미사일의 4분의 1 가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96%의 실전 요격률을 증명해냈다. 이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장 내일 아침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도가 송두리째 뒤집히고 남을 만한 엄청난 대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순간 제게는 그런 복잡한 계산기 속의 숫자들보다 훨씬 더 가슴을 무겁게 때리는 깊은 감정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불과 2시간 전 174발의 탄도 미사일이 내 조국, 내 가족을 향해 날아올 때 다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던 제 자신의 한없이 나약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피가 났고 꽉 쥔 손바닥에는 끈적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었죠.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사령관이기 이전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장군이라는 찬란한 금빛 계급장과 합동방공사령관이라는 묵직한 직함이 한없이 부끄럽게도 저는 그저 제 사랑하는 가족과 제 조국의 눈부신 도시가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할까봐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죽음을 기다리던 제 기도를 듣고 손을 내밀어 준 것은 하늘에 계신 알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인구 5천만의 낯선 아시아의 반도 국가. 그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밤을 새워 피땀 흘려 만들어낸 쇳덩어리. 미사일이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조국의 뻥 뚫린 하늘을 새근새근 곤히 잠든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를 지켜낸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차가운 스크린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수백 번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저력을 가진 나라인가? 그저 삼성 스마트폰을 잘 만들고 텔레비전에서 K-팝이라는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나라. 그 정도로만 가볍게 치부했던 저의 얄팍하고 알량한 편견이 산산조각으로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40년 넘게 독점하며 다듬어온 콧대 높은 패트리엇의 4분의 1 가격으로 실전 첫 투입의 96%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기적의 창과 방패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나라. 전 세계가 아니 오만방자한 미국조차도 이 무서운 잠재력을 가진 호랑이 같은 나라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끔찍했던 요격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최종 보고를 받은 직후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하 벙커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나와 국방부 건물 옥상으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희스름하게 희망찬 동이 트고 있었죠. 사막의 새벽은 원래 숨막히도록 고요하다지만 그날 아침 제 뺨을 스치는 공기는 유난히도 평화롭고 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가장 공격이 거셨던 두바이 방향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할리파의 날카로운 첨탑이 이제 막 솟아오르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듬뿍 받아 금빛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빽빽하게 늘어선 거대한 금융 지구의 마천루들이 생채기 하나 없이 굳건히 제자리에 서 있었고, 뻥 뚫린 왕복 12차선 고속도로 위로는 벌써부터 분주하게 출근을 서두르는 시민들의 자동차 행렬이 일상의 풍경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긍지이자 자랑인 찬란한 빌딩들이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두바이가, 우리 위대한 조국 UAE의 심장이 어젯밤의 지옥을 이겨내고 여전히 뜨겁게 펄떡이며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자 제 두 눈시울이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며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감격의 눈물을 미처 닦아낼 새도 없이 제 군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최고 위급 군사 위성 전화기가 신경질적인 비프음을 내며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국방부 장관의 직통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늙은 장관의 쉰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숨길 수 없는 극도의 다급함과 공포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타리크 사령관, 듣고 있나? 천궁 2 유도탄 잔여 재고 상황. 지금 당장 내게 정확한 숫자로 보고하게. 예, 장관님. 방금 전 벙커에서 최종 확인을 마쳤습니다만 저는 차마 참담한 뒷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고통스러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도대체 창고에 몇 발이나 더 남아있단 말인가? 장관님. 안타깝게도 현재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물량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 그 미친 듯한 이란의 일. 차 공세를 막아내느라 우리가 가진 천궁의 거의 전부를 허공에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칠흑 같은 숨막히는 침묵이 아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장관의 이성이 끊어진 듯한 단호하고도 절박한 명령이 불호령처럼 떨어졌습니다. 지금 즉시 한국방위사업청에서 파견 나온 그 파견관놈에게 연락해. 아직 우리 쪽에 납품 안 된 나머지 8개 포대 물량, 아니 지금 당장 한국군이 자기들 땅에서 쓰고 있는 실전 물량이라도 모조리 빼서 당장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해라. 돈은 그들이 부르는 대로, 아니 부르는 값의 2배, 3배라도 백지수표로 모조리 치르겠다고 전하란 말이다. 이란 놈들이 언제 2차 공격을 퍼부을지 모른단 말이야. 장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한순간의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악에 바친 카셈 사령관의 또 다른 탄도 미사일과 짐승 같은 무자비한 자폭 드론대가 오늘 밤, 아니 당장 1시간 뒤에 다시 우리 하늘을 시커멓게 덮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에게는 당장 내일 밤을 버텨낼 강력한 한국의 방패가 미치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땀으로 미끄러지는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 한국방위사업청에서 UAE로 파견 나온 김태진 파견관의 개인 번호를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뚜루루 울리는 길고 지루한 신호음 사이로 오일머니의 힘으로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오만한 중동 부국의 자신감과 제발 우리 가족과 나라를 살려달라는 처절하고 비참한 애원이 제 가슴 속에서 지저분하게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전화를 받은 한국의 김태진 파견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너무나도 단호하고 차분한 한마디는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조차 살 수 있다고 믿어왔던 우리 잘난 중동 부국들의 오만한 콧대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리는 상상 초월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승낙이 아니라 뼈가 시리도록 냉정하고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김 파견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성 전화기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평생 오일머니를 쥐고 무기를 사겠다는 국방부. 수뇌부의 백지수표를 단칼에 거절하는 무기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돈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네 회사 창고에, 아니면 한국 군대가 지금 당장 쓰고 있는 물량이라도 모조리 빼서 당장 이 사막으로 실어오란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우리 조국의 심장이 총각을 다투고 있단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태진 파경관의 목소리는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차분하고 바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사령관님, 현재 저희 본국에 남아있는 천궁. 이 물량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납품하기로 이미 국가 간의 계약이 끝난 물량입니다. 돈을 2배, 3배로 더 주신다고 해서 다른 형제 국가들과 맺은 신의를 저버리고 그 물량을 빼돌려 UAE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약속을 지키며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돈을 더 준다는데도 남과의 약속 때문에 팔지 않겠다니요.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이익보다 신뢰를 먼저 입에 올리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방산업체 놈들을 다 만나봤지만 이런 바보 같을 정도로 정직한 거절은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정직함에 감동할 여유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밤 카셈 사령관의 미사일이 다시 날아오면 우리 두바이는 그 찬란한 빌딩들과 함께 영원히 잿더미로 변해버릴 테니까요. 저는 맥없이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벙커의 차가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전술 모니터를 올려다보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름이 쫙 돋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진짜 무서운 전략은 탄도 미사일 따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로 깜빡이는 적의 잔여 전력 데이터. 거기에는 샤헤드 136 자폭 드론 수천 대 대기 중이라는 절망적인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잔디깎기 엔진 소리를 내며 느릿느릿 날아오는 그 허접하게 생긴 이란제 드론 말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드론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고작 3천만 원 남짓입니다. 외제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푼돈이죠. 그런데 그 3천만 원짜리 장난감 같은 드론을 하늘에서 격추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파멸의 액수였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은 쏠 때마다 한 발에 무려 55억 원이 날아갑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한국의 천궁 2조차도 한 발에 15억 원이죠. 카셈 사령관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악마였던 겁니다. 만약 이란이 오늘 밤 3천만 원짜리 드론 1000대를 떼지어 날려보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란이 쓰는 돈은 고작 3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1000대의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55억 원짜리 패트리엇을 1000발 쏴야 합니다. 무려 5조 5천억 원입니다. 고작 하루. 저녁 하늘에 쏘아 올리는 불꽃놀이 비용으로 수조 원의 국고가 증발하는 겁니다. 모기를 잡겠다고 순금으로 만든 망치를 집어 던지는 꼴이었죠. 방어에 성공한다 해도 이런 피 말리는 소모전이 일주일만 계속되면 우리 UAE는 미사일에 맞아 죽기 전에 국가 경제가 먼저 완벽하게 파산해버리고 마는 지옥 같은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끔찍한 절망감을 안고 맞이한 바로 그날 아침. 저는 눈을 붙일 새도 없이 급히 군복을 챙겨 입고 아부다비 시내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리츠칼튼의 비즈니스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에서 워싱턴으로부터 직접 날아온 무기. 에이전트 리처드 블랙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짙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죽음의 공포에 떨며 피가 마르도록 벙커를 지켰던 우리들과는 달리 리처드 블랙은 너무나도 여유롭고 화려한 모습으로 소파에 기대어 최고급 에스프레소를 홀짝이고 있었거든요. 맞춤 정장 소매 밖으로 번쩍이는 수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명품 시계, 포마드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머리. 그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전장의 군인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는 월스트리트의 흡혈귀 같은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 타리크 사령관님. 어젯밤은 정말 지옥 같았겠군요. 무사히 살아남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 가식적인 미소를 무시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축하 인사 따위는 집어치우시오, 미스터 블랙. 우리에게는 당장 오늘 밤을 버틸 패트리엇 미사일이 시급하오. 가격은 묻지 않겠소.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최고급 패트리엇 포대와 미사일 수백 발을 이 사막으로 실어오시오. 그러자 리처드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사령관님, 우리의 훌륭한 패트리엇 시스템을 추가로 구매하시겠다니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어젯밤 보셨다시피 하늘을 지키는 데는 미제 무기만 한 게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뜸을 들이며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와서 로키드의 생산 라인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당장 수십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성금을 전액 현찰로 입금하신다 해도 납품까지는 최소 1년은 좋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이라니요? 당장 내일 밤 우리 국민들이 불타 죽게 생겼는데 1년을 기다리라니. 저는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1년이라니.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당신네 미국 무기를 사는데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최고의 귀빈 고객이요. 피로 맺은 동맹이라며 떠벌릴 때는 언제고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1년을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는 거요. 제 분노에 찬 고함에 라운지 안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리처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비싼 정장 소매에 튄 커피 방울을 짜증스럽게 털어내며 아주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타리크 사령관님, 목소리 낮추시죠. 비즈니스의 감정은 없는 겁니다. 미사일은 싸구려 동정심이나 우정 따위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완벽한 계약과 철저한 자본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어젯밤 한국산 장난감 같은 미사일이 운 좋게 몇 발 맞췄다고 해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모양인데 명심하십시오. 전쟁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확실한 목숨값을 담보하려면 1년을 기다려서라도 진짜를 사셔야죠. 아니면 이란의 드론에 두바이 전체가 불타오르는 걸 구경하시든지요. 그의 오만방자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즈니스의 감정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 UAE는 그저 피 흘리면 돈이 쏟아지는 거대한 지갑에 불과했던 겁니다. 동맹, 혈맹, 그런 건 평화로울 때 무기를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번지르르한 세일즈멘트였을 뿐이죠. 호텔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쇳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 42도를 오르내리는 펄펄 끓는 사막의 열풍이 훅 하고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 저 멀리 두바이의 마천루들이 신기루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저 화려한 황금빛 도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숨쉬는 저 찬란한 일상이 한낱 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내민 1년이라는 사형 선고장 앞에서 그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아무런 쓸모없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죠. 지하 벙커로 참담하게 복귀한 직후 제 멘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최악의 정보 보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정보참모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위성사진을 건네며 더듬거리듯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비밀기지에서 대규모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카셈 사령관 놈이 샤헤드 자폭 드론 300대를 한꺼번에 발사대에 올렸습니다. 타격 목표는 정확히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항만 시설입니다. 도달 예상 시간 내일 새벽 3시경입니다. 드론 300대. 그것도 두바이 경제의 심장부인 금융지구를 노린 집중 타격.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대학살의 예고였습니다. 300대의 자폭 드론이 두바이 상공에 비처럼 쏟아진다면 200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마천루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고
전 세계의 투자 자본은 단 하루 만에 두바이를 버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40년간 모래바람을 마시며 맨손으로 일궈낸 중동의 기적이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한 잿더미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전술 지도를 뚫어지라 노려봤습니다.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천궁은 다 떨어졌고 미국은 1년을 기다리라며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쏠 수 있는 미사일의 숫자는 이란이 띄운 드론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고도 완벽한 절망이 벙커 안의 산소를 싹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에 올해 12살 된 제 사랑하는 딸 라일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에 아빠, 이번 주말엔 두바이몰에서 아이스크림 꼭 사줘야 해. 라며 환하게 웃던 그 천사 같은 미소가 잿더미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굳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미치자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동맹의 피눈물 앞에서 계산기나 두드리는 오만한 제국주의자. 미국?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 자기 코가 석자인 유럽.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 그 어디에도 빈털터리가 된 우리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대신 피를 흘려줄 바보 같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내일 새벽 두바이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숨을 헐떡이던 바로 그때 벙커에 굳게 닫힌 강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 역광을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방위사업청의 김태진 파견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 역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턱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있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방금 전 리처드 블랙이라는 미국 무기상에게서 맡았던 그 역겨운 향수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짙은 피로와 함께 묘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단단한 흙내음 같은 것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짐승처럼 달려가 그의 두 어깨를 미친 듯이 움켜쥐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김 파견관, 제발 부탁이오. 내가 아까 전화로는 너무 흥분해서 미안했소. 당신네 나라가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잘 알겠소. 하지만 지금 우리 두바이가, 우리 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오. 가셈. 그 악마 같은 놈이 내일 새벽에 300대의 자폭 드론을 금융지구로 날려보낸다고 하오. 패트리엇이고 천궁이고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 우리는 이제 맨몸으로 그 불덩어리들을 막아내야 한단 말이오. 제발 당신네 본국에 다시 한 번만 연락해서. 하지만 김태진 파견관은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사령관님, 제가 벙커로 직접 찾아온 이유는 천궁 미사일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거절의 말씀을 번복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또다시 거절의 뉘앙스가 풍기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숨이 턱 막혀왔죠. 아, 이대로 정말 끝이구나. 한국마저 우리를 버렸구나. 절망의 늪으로 완전히 가라앉으려던 찰나 김 파견관이 들고 있던 낡은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천궁은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천궁을 더 사셔도 안 됩니다. 사령관님, 적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고 계신 겁니다. 파리를 잡는데 순금으로 만든 도끼를 휘두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순금 도끼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김 파견관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벙커의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란의 샤헤드 자폭 드론과 우리의 방공 무기들의 단가가 적나라하게 비교된 표가 떠올랐죠. 사령관님도 아시다시피 저 드론 한 대의 가격은 고작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걸 막겠다고 55억 원짜리 패트리엇을 쏘고 15억 원짜리 천궁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젯밤처럼 요격에 100% 성공한다고 쳐도 우리는 방어할수록 가난해지고 끝내 파산하고 맙니다. 카셈 사령관이 노리는 진짜 표적은 두바이의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사령관님의 국고 UAE의 경제 그 자체인 겁니다. 비싼 미사일을 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말라 죽게 만드는 잔악한 비용 소모전인 것이죠.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장난감을 막기 위해 수조 원의 돈을 허공에 태워야 하는 끔찍한 딜레마. 카셈의 그 악랄한 속내를 이 이방인 청년은 이미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손을 놓고 두바이가 불타는 걸 구경만 하라는 뜻이요? 김태진 파견관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미국 무기상이 짓던 비열한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확신에 찬 듬직한 미소였죠. 그래서 제가 진짜 해답을 가져온 겁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수조 원이 아니라 단돈 수만 원으로 완벽하게 갈아 마셔버릴 수 있는 괴물 말입니다. 그가 태블릿의 화면을 넘기자 거대한 스크린에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무시무시하게 생긴 장갑차 한 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캐터필러가 달린 육중하고 낮은 차체 위로 보기만 해도 살벌한 30mm 쌍열 기관포 두 문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매서운 이빨처럼 신궁지대공 유도탄 4발이 장착되어 있었죠.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태어난 사나운 맹수처럼 당장이라도 모니터를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비호복합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북한의 무인기대를 찢어버리기 위해 실전 운용하고 있는 단거리 대공 방어의 끝판왕이죠. 15억 원짜리 비싼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21km 밖에서부터 자체 레이더로 저 쥐새끼 같은 드론대를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표적이 5km 안으로 들어오면 양옆에 신궁 미사일로 먼저 선제 타격을 가하죠. 그리고 살아남은 놈들이 3km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김 파경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저 30mm 쌍열 기관포가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분당 1200발. 1초에 자그마치 20발의 쇳덩어리가 하늘에 거대한 불의 장막을 쳐버리는 겁니다. 한 번 레이더에 물린 표적은 컴퓨터가 사격 통제 장치로 끝까지 추적해서 포신을 자동으로 돌려버리죠. 사수는 그저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들어가는 기관포탄의 가격은 고작해야 몇만 원 수준입니다. 카셈이 300대를 보내든 1000대를 보내든 우리는 껌값으로 그놈들의 드론을 밤하늘의 폭죽처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겁니다. 분당 1200발의 화망. 몇만 원짜리 포탄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아내는 기적의 가성비. 저는 스크린 속의 비호복합을 바라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셈의 끔찍한 소모전 전략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유일한 카운터펀치였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저 괴물들을 사막 한가운데에 배치해놓고 불나방처럼 날아오는 이란 드론들을 갈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피가 끓어올랐죠. 하지만 들떴던 마음도 잠시 악다. 리처드 블랙이 던졌던 1년이라는 사형 선고가 뇌리를 스치며 다시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훌륭하오. 정말 미치도록 완벽한 무기요. 그런데 김파경관. 저 괴물을 우리가 당장 돈을 주고 산다 해도 생산해서 이 사막까지 가져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소? 미국 놈들처럼 최소 6달, 아니 1년은 좋게 걸리지 않겠소? 당장 내일 새벽에 두바이가 불바다가 되게 생겼는데 1년 뒤에 오는 무기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저는 절망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 당장 쓸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것을요. 그런데 그때 제 평생, 아니 중동 50년 방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한마디가 김태진 파경관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궁 미사일은 더 이상 사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비호복함 역시 저희는 UAE에 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팔지 않겠다니?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완벽한 무기를 보여줘 놓고 팔지 않겠다는 건 또 무슨 신보란 말입니까? 사지 마십시오. 대신 김파경관이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며 묵직한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그냥 빌려 쓰십시오. 대한민국 육군이 현재 최전방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는 비호복합 실전 배치 물량을 그대로 빼서 당장 UAE에 긴급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저 장비를 실어 나르는 수송기 기름값과 실비만 주시면 됩니다. 벙커 안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속에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무기를 빌려준다고? 그것도 자국 군대가 쓰고 있는 현역 최전방 무기를 돈도 안 남기고 원가에 그냥 빌려주겠다고? 전 세계 방위산업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미친 소리였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55억 원짜리 미사일을 1년 뒤에 주겠다며 목을 빳빳하게 세웠는데 이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미치는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라면 지금 우리 상황이 피를 빨아먹기 가장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백지수표를 내밀었는데 그걸 발로 차버리고 무기를 렌탈해주겠다니. 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파경관은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내 창밖의 캄캄한 사막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꺾이지 않는 강인한 긍지가 서려 있었죠. 사령관님, 저희 대한민국은 70여 년 전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넘쳐났고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으며 버텼던 지독한 가난을 온몸으로 겪어냈죠. 그때 이름도 모르던 지구 반대편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려주었고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한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내밀어 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형제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는 결코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수많은 잿더미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비즈니스에 감정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무기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를 이용해 절대 돈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손목시계가 제 손목에서 뜨겁게 진동하는 것만 같았죠. 위기가 닥쳐봐야 진짜 친구의 맨 얼굴이 보인단다. 타리크. 아버지 찾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짜 신의 피로 맺은 진짜 형제 국가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고 이익을 쫓아 침을 뱉을 때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내던지고 기꺼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며 피 묻은 손을 내밀어준 것입니다. 감사하오. 정말로 감사하오, 김파경관. 이 은혜는 우리 UAE가 나라가 무너지는 날까지 절대 뼈에 새기고 잊지 않겠소. 그런데 내일 새벽 당장 300대의 드론이 날아오는데 한국에서 이 사막까지 언제 그 장비들을 실어올 수 있단 말이오? 제가 눈물을 훔치며 묻자 김파경관은 손목의 시계를 확인하며 입가에 듬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령관님과 제가 이 벙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본국에서는 이미 비호복합 12대를 실은 우리 공군의 C-130 허큘리스 대형 수송기들이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늦어도 48시간. 아니, 바람만 도와준다면 내일 밤이 오기 전에 아부다비 알 다프라 공군 기지에 활주로 바퀴를 내릴 겁니다. 무기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장비들을 직접 다루고 정비할 우리 한국 육군의 최정예 엔지니어 40명도 함께 목숨을 걸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1년을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던 그 절망의 시간. 한국은 단 48시간 만에 그것도 자국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최정의 무기를 우리 사막으로 날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K-스피드, 피를 나눈 형제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의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38시간 후, 살이 타들어갈 듯한 42도의 무자비한 폭염이 쏟아지는 아부다비의 알 다프라 공군 기지 활주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지평선 너머로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대한민국 공군의 꼬리 날개 마크가 선명한 거대한 수송기들이 연이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송기의 거대한 후방 해치가 서서히 열리며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기름 냄새. 그리고 그 안에서 짐승처럼 그르렁대는 엔진음을 터뜨리며 지상으로 묵직하게 내려오는 12대의 괴물, 비호복합.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마주한 그 위용은 훨씬 더 웅장하고 잔인하리만치 듬직했습니다. 그 쇳덩어리들 사이로 땀에 흠뻑 젖은 전투복을 입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42도의 펄펄 끓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단 한치의 두려움이나 피로도 보이지 않았죠. 오직 남의 나라 형제국가의 하늘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사명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주로에 발을 내딛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즉각 정비공구를 집어들고 비호복합의 레이더와 포신을 미친 듯이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옥상에서 내려다보며 이마에 맺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를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미국의 갑질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카셈의 악랄한 경제 소모전에도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이제 1년이 아니라 단 48시간 만에 날아와준 지구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형제 대한민국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와라, 카셈 이 악마 같은 놈아. 내 놈의 장난감 드론 300대가 뿜어내는 알량한 불꽃놀이가 오늘 밤 한국산 괴물의 30mm 포탄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찢겨나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주마.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붉게 물들어가는 사막의 일몰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핏빛으로 붉게 물든 하늘 너머로 이란의 발사기지에서 날아오른 300대의 죽음의 그림자들이 윙윙거리는 소름 끼치는 진동과 함께 페르시아만을 건너 두바이를 향해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경이로운 반격의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2분. 칠흑 같은 페르시아만의 밤바다를 건너온 죽음의 그림자들이 기어이 우리 UAE의 방공 식별구역을 무자비하게 찍고 들어왔습니다. 합동작전 통제실의 거대한 전술 스크린 위로 피를 머금은 듯한 300개의 붉은 점들이 새까맣게 몰려드는 모습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고 악마의 벌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았었죠. 목표는 정확히 두바이의 심장부, 수천조 원의 자본이 숨쉬는 국제금융센터와 천만 시민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제벨 알리 항만 시설이었습니다.